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추진했던 대남 의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남측이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접적 불만의 표현으로 향후 남북 관계에서의 강경한 입장을 예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의 세계 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예단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현지 시각 22일 미국 하와이에서 방위비 분담 2차 회의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지나 공공요금 지불, 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언급해 이번 방위비 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삼성물산이 1조 6천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회계처리로 당기 순손실이 당기 순이익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지만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경감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이틀 오르고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조정이 나올 만한 지금 글로벌 시장의 상황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많은 언론들에서 얘기 나왔죠. 쉽사리 영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단독으로도 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의 입장이 이랬는데 결국에는 하원 쪽에서 탈퇴 협정 법안 개회관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 비중은 좀 간발의 차이로 부결이 된 거긴 한데 이로 인해서 존슨 총리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EU 탈퇴 협정 법안 상정 아예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이로 인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국 전국은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이런 지금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총선하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금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겠죠. 어쨌든 낙관론, 브렉시트에 대한 낙관론은 지금 훼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일부 종목의 스냅 등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선물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시장 결국에는 하락이 불가피해 보였는데 그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0.44%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리는데 코스피는 조정이 나왔고요. 답답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 상황인 겁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조금 더 다르고요. 이유는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드리겠지만 HLB는 오늘은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워낙에 많이 올라와서 거래 정지시켰습니다. 과열로. HLB생명과학이 어제 거래 정지가 끝나고 오늘 다시 재개가 됐는데 장중에 25% 상승했고요. 신라젠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롱생명과학, 대형 바이오 업종 다 올라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실적은 실종됐고 제약바이오만 나와 있는 우리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스탠스 잡아야 될지 오늘 장의 일정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이제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080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분위기인데 이게 살짝 깨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계속해서 공방 벌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2088 사이였는데 오늘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거 깨고 올라갈지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87까지 올라왔던 시장이 2076입니다. 사실 올라온 건 아니고요. 2087 정도면 오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이내 또 깨진 겁니다. 오후 들어서 좀 장이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 외국인 삽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샀네요. 어제하고 좀 정반대죠. 외국인이 915억 원 사주고요. 개인도 94억 원 하락장에서 조금씩 탑네요. 기관이 어제 엄청난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또 매도 포지션. 금융투자투신 연기금 모두 팔고요.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파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삼성전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SK하이닉스가 또 빠지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현대차보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랜만에 20만 원 가뿐하게 회복을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섹터가 많이 나뉩니다. 신약 개발 중에서도 임상에 지금 성공을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임상에 들어갔다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실적이 좀 수반이 되는 셀트리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램시마 허주마에 대한 긍정적 유럽발, 미국발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좀 눌려 있다가 HLB발 호재로 인해서 셀트리온까지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현대차 12만 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현대차가 좀 지지부진하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15만 원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무려 9%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재개되고 26,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10만 원이 이제 거래 재개 이후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HOLB발 분위기상 호재도 있지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 호재도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여기도 복제약입니다. 복제약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이만큼 올라갈 주가는 아니라고 하는 레포트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지주도 빠지는데 많이들은 빠지지 않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 포스코, SK텔레콤, KB금융 소폭씩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조금 전에 저희가 회계상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물산 호재성 기사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신용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지금 9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 삼성물산도 많이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거래소와 좀 다르게 움직이죠. 657까지 올라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660까지 찍었던 지수가 655까지 빠졌고요. 다시금 또 올라옵니다. 사실 코스닥도 655가 상단이었는데 상단 치고 올라오는데 660 회복이 좀 쉽지가 않죠. 맞고 자꾸 내려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보면 어제 이어서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는 주로 몰리는 업종 보니까 제약바이오 대형주들을 지금 많이 몰립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쇼커버링 물량이라고 봐야 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차장고 줄고 있고요. 그동안에 외국인의 공매도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 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기관 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31% 올라갑니다. HLB 지금 0%인데 오늘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HLB는 지금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래소에서 오늘 하루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CJ, ENM, 펄어비스, KMW 모두 하락합니다. 보시면 제약바이오 제외하면 오늘 올라가는 종목 찾기 어렵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헬릭스미스가 10%가 올라가고요. 슈젤, 그리고 메디톡스까지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철저하게 소외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10위까지 제약바이오 제외하면 오른 거 없었습니다. 레지온도 올라가고요. HLB 생명과학이 시총 이제 13위까지 올라오나요? 22% 올라갑니다. 장중에 25% 급등했고요. 이 두 종목 제약바이오 대형주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또 모두 빠지고 있는 거 한눈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인데요. 환율이 1170원 살짝 어제 깨고 내려가더니 오늘은 다시 올라옵니다. 1173원 80전에 거래가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며칠 지난 얘기긴 한데 계속해서 이 여진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거든요. GDP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6%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좀 담아가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볼까요? 네, 중국 GDP 관련된 얘기는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분기 GDP 관련돼서 물론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던 부분들인데 막상 이 부분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3분기 GDP가 이번에 6.0대로 발표가 돼서 92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전망치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한 6.1로 바라봤는데 그보다도 더 안 좋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아래 공포,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또 커지는 또 하나의
단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일단 중국의 GDP 연간 성장률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흐름들부터 꾸준하게 하강하기 시작하는 성장률에 대한 관점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이제 올해는 그렇다고 쳐도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좀 커지는 흐름들인데 특히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분기별로 이제 1%대 이하로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는 한 5.8%대까지도 하향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GDP 성장률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약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산업별 GDP 쪽에서 어느 서비스업 관련된 쪽의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전반적인 GDP 하락세 쪽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0.17 정도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서비스업 쪽이 0.60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부동산 경기 하강 그리고 운수나 유통 그리고 관련된 어떤 경기 불황에 대한 흐름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업 관련된 쪽은 오히려 기여도가 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의 레버리징을 지금 디레버리징하는 효과와 함께 움직이는 변화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산업별의 흐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의지나 어떤 동향들이 좀 뚜렷이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009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과잉 투자를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공급 측 개혁으로 설비를 좀 조정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상위 5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집중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래서 산업 가동률도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제 부채 비율을 통제한다는 관점 쪽에서 부동산이나 이제 부실 제조업과 관련된 쪽에서 대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미 수출은 감소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 자체가 꺾이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 쪽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선방하고 있구나라는 관점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같이 낮아지고 있는 성장률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향후를 볼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이 경기에 대한 저점이 아닐까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고요. 무엇보다 이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OECD 경기선행지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경기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조정의 끝이 어딜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갖는 상황들인데 특히 3, 4년 정도 중국의 재고 사이클을 고려하게 되면 아마 지난 고점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이번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까지 실시한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9개월에서 12개월 후에는 경기 바닥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확인된다라고 봤었을 때 한 1, 2분기 안에 도래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GDP 규모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양호하다라는 관점들. 대표적으로 중국의 현재 GDP 규모가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때 당시 미국의 GDP 성장률은 1.9%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성장은 3배 정도는 더 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GDP와 비슷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규모적인 질적인 어떤 측면 쪽에서는 아직 숫자와 관련돼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저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타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중국 정부의 역할론, 대표적으로 중국 100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중국의 장기 계획들을 봤었을 때 일단
경기부양책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위안화 동향이라든가 물가 그리고 레버리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 쪽에서의 경기부양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지출과 같은 완만한 부양책이나 어떤 미시적인 정책적 부양 가능성이 더 높다는 데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관련돼서도 오히려 이제 더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더 가시화된 결과를 미국과 내지 않을까 이런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의 지표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그리고 오늘까지도 교육주에 대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지금 급등을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관련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교육주를 보통 말씀드리면 일단 시즌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 때가 성수기라고 불려지고 있죠. 특히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항상 이제 수능 계절 이런 게 다가오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수능의 전후 때 강한 전통적인 매출을 보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성수기가 도래하는구나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학령 인구라고 하는 즉 어떤 학생의 인구들 특히 6세에서 21세에 대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기준에 저희 출산율이 0.98명이었고요. 일본이 1.45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의 감소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육주의 가장 큰 중장기적인 과제는 어떤 해외 진출이라든가 어떤 사업 구조를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도 한 번쯤 크게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입시의 공정성이 많이 대두됐던 상황들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학 입시에서 어떤 수능 관련된 위주의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부각되면서 교육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교조는 반대를 하고 교총은 찬성을 한다. 그래서 약간 의견도 좀 나뉘어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교육 관련주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수능과 관련된 매출이 다수 차지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수혜 시각들이 좀 높다고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고배당주에 대한 시각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이 한 2%대 이상에서 한 3%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5%대까지 넘는 종목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실적 관련된 쪽에 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은 그런 흐름들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도 같이 연동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특히 어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교육주라면 교육주겠죠. 하지만 오히려 핑크퐁이 좀 부각됐던 측면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측면을 빼고 나머지 종목들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크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작년까지 보여줬는데 올해 주가는 일단 우상향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돼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단기적으로 호재를 반영하는 시각과 함께 정책 그리고 성수기 시즌 배당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더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이제 배당 전에 이제 매수를 했다가 배당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먼저 챙기고 나오는 전략들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느냐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교육 관련주 쪽에서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대표적인 정상-JLS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3% 늘어나면서 134억의 영업이익을 보여줄 걸로 보여주는 만큼 실적이 좋으면 배당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과거 크레드죠. 삼성 쪽에서 인적 분할 삼성그룹에서 나왔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교육 서비스나 어떤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성인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약간 수능 쪽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또 매출도 20%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주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도 역시나 3분기 실적인데 실적 시즌이 좀 실종된 것 같고요. 미국 쪽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은 한창이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어제 좀 안 좋게 소식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조정이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삐끗하는 그런 모습인데 너무 예.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선방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기업 실적 괜찮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사실 한국은 IT 기업 몇 개만 한 거지만요. 근데 어제 맥도날드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시간 외에서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장 쪽에 바로 반도체 쪽으로 또 악영향 주고 이제 이런 흐름인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단순히 이제 외식 업체가 아니라 소비 심리의 악영향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벌어지면서 산업 쪽에 악영향을 주고 그것이 소비 심리가 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버렸는데 항상 거론되는 그 리세션 그 얘기가 또 이제 기업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가능성이 부각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경기 소비재 ETF 흐름을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 소비재 ETF하고 다우지수 그리고 어제 문제를 만든 맥도날드 이 세 가지 흐름을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노란색 선이 맥도날드 주가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푸른색 선이 경기 소비재 ETF 그다음에 맨 아래쪽이 붉은색 선의 다우지수인데 경기 소비재 ETF는 보통 이제 다우하고 비슷하게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타이밍상으로는 약간 선행하는 그런 흐름인데 맥도날드 맨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선을 보시면 방향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상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따져본다면은 경기 소비재 ETF가 보유 종목이 그러니까 편입 종목이 65개 기업인데 상위 10종목이 편입 비중이 64.47%입니다. 그래서 그 10개 종목 중에서 주요 기업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21.85%, 그리고 홈데포가 11.21%,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맥도날드인데 6.81%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난 주말 정도께의 편입 비중이거든요. 그리고 나이키, 스타벅스, 타겟, GM 같은 그런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 7%가 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두고 어떤 사안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나 제가 표시를 한 붉은색 박스권을 보시면은 2분기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실적을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독보적인 상승을 저때 보였죠. 그때 다우하고 그 ETF 같은 경우는 경기 소비재 ETF 이 두 개는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노란색 선만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음식료 업종이 앞서갔었던 그 괴리가 이제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기업 실적 발표가 오늘 이후 본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일정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내일, 삼성전기, 현대차도 내일, 그리고 25일이 LG화, 그리고 다음 주 들어가면 LG 이노텍, LG전자 확정치 나오고 삼성전자 확정치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IT 기업들, 우리 주요 IT 기업들이 이제 줄줄줄줄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IT 기업들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런 일정들이 좀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관심 가는 것들은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인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일링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 아마존, 비자 그리고 또 인텔이 예정돼 있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구글, AMD,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또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요. 그리고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월마트 같은 경우는 좀 늦습니다. 11월 초,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그때 11월 초인데, 우리가 왜 지금부터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게 본격적이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가총액 1, 2, 3, 4위가 미국은 아직 실적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실적 발표를 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기업 실적 발표가 악영향을 주는 것은 오늘 정도까지 이렇게 일과성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내일부터는 다시 좀 괜찮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미국 기업의 20% 정도가 지금 기업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80%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이 CNBC 쪽에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비중 비율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맥도날드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이다 이렇게 해서 화들짝 좀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잘 살펴보면 후행적인 해석이고 본론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2100선에서 막힙니다. 2090선까지는 터치를 하는데 지겹다 할 정도로 2100 박스권이 어렵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올해 제대로 된 상승을 따져보면 1, 2월 달 그 초에 한번 이제 상승을 보였고, 8월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올해 상승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월 상승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상승의 폭하고 상승 기간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또 이제 1월처럼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2100에서 계속 막히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도 되는데, 그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이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상승 배경을 따져봤을 때 경기하고 반도체 업황이 저점 만들고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하고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 이것이 같은 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또 포인트,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것을 어떤 게 다른 것인가, 이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월에는 기대감뿐이었지만 사실 이번에는 3분기 이후에 기업 실적 턴어라운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은 어닝 쇼크가 시작되던 그때지만 이제는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업종하고 더불어서 금융업종의 강세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리세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업종을 그냥 경기 흐름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리세션의 시그널은 금융업종 흐름에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불안 같은 경우가 보통 기업하고 가계의 금융 부분이 불안해지고 그게 금융업종으로 이어지고 그게 부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신고가 흐름이고 우리 쪽도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감안한다면 리세션보다는 경기 저점에서 나오는 반등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그 기업 실적하고 기업 실적이 의미하는 그 경제 흐름의 시그널을 감안한다면 1월에 나타났었던 반등 이후에 폭락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전의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승을 추가적으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11월 이후부터는 이번 실적을 근거로 해서 내년 장세 전망이 구체화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업종이나 종목별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반전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턴어라운드와 바닥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먼저 선행하기 때문에 11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나타나는 그 기업 실적의 반전이 반도체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 좀 확산되는지, 이건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쪽은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쪽으로 또 훈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실적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지표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중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막 좋다 말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FRB 유동성 공급이 뭐 시장의 호재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유동성 공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하고 비슷하게 이 수급 쪽 차원에서 계속 보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어떤 불안정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정도의 유지 차원의 정책이지 어떤 유동성을 이렇게 부으면서 그동안에 뭐 경기가 안 좋은 걸 살려보자.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걸 인정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유동성 장세를 기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건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걸 아주 쉽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정책이 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걸 한다면 조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조작이 있을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 같은 것을 표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10년물하고 1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 제가 이 수익률 그 역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시기에 붉은색 타원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올해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들요. 그래서 오른쪽 그 트름 쪽으로 가면은 단기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이제 10년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붉은색 선이 쭉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왔고 오히려 푸른색 선의 10년물 국채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단기 금리가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유동성 공급 같은 그런 수급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리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수급 이외에 경기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죠. 수급만으로 저렇게 쉽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펀더멘탈을 과연 반영하고 있는가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게 볼 근거를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나타났었던 저런 금리 역전 현상은 수급 쪽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 국채 발행이 2017년 4분기에서 2018년 1분기에 그러니까 4분기하고 1분기가 연말 연초죠. 그때 국채 대량 발행을 했는데 그게 만기가 되고 다시 발행이 되고 만기가 되고 발행이 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부담이 그때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4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중 최대 물량 3,810억 달러가 예정이 돼 있고 12월물은 월간 단위로 최대로 이제 발행이 될 예정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때까지 최소한 FRB 쪽에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것이고 올해 8월부터 FRB 쪽에서 채권 개입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단기물 채권 평균 두레이션을 한 6개월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8월부터 6개월 뒤 그러면은 내년 한 2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쪽까지는 발행 물량이 증가되고 계속 개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FRB 쪽에서 달러 공급이 계속된다라는 얘기고 이번 달 이제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면 아마 이 채권 발행 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채권 발행 일정을 보면은 언제까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유동성 공급 차원보다도 달러 쪽 흐름 쪽하고도 연관된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미국 쪽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정책의 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금융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융주 쪽에서 안정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이런 정책이 살아있다라는 점은 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위기는 정책 통제를 벗어날 때 그때 걱정할 일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금융주가 폭락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위기나 리세션을 걱정해서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기회를 봐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저금리하고 금리 인하가 글로벌 전체적인 저금리 환경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유로존처럼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미국도 이제 제로금리 가능성 거론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내년 초까지 금리 인하가 지금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구조적으로 저성장 때문에 채권 시장이 강세가 나타나고
중장기적으로 그 환경 조성이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금리 수준 때문에 뭐 저성장과 불황, 리세션 이것을 또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FRB 유동성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 부분이 이게 공급이 된다면 달러 약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게 유동성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주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 포인트는 상당히 중기 전망에서 강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국 원화가 지금 1,200원대 들어갔다가 지금 강세 전환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양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게 중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인지 이런 확신을 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중기적으로 달러 흐름이 변화가 돼야지만 그런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쪽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러 자체가 원화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자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약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추이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빠르게 내려와서 뭐 유로존하고 연관이 돼서 좀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좀 추세가 붕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보니까 달러 인덱스 추이는 아직도 상승 밴드 내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 쪽으로 들어올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가 공급되는 양이 내년 2월까지 그리고 최대양이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 모습이 하락 추세로 반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점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 악재가 무역 분쟁이 반복될 수는 있어도 이제는 거의 파국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악재가 변화되면서 그런 달러 약세도 추가적인 재료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수급과 펀드멘탈 모두 다 약세 반전할 가능성이 점차 내년 1분기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리하게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나 실적이나 이런 턴어라운드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나타나고 달러 자체가 약세 흐름으로 중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머징 마켓 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이 큰 흐름에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은 실적 시즌에 바닥을 만들면서 턴하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그게 향후에 이러한 환경 요인이 변화될 경우엔 주도 업종과 주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 점을 찾는 것이 이번 실적 시즌의 주요 포인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함께 나눠본 거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